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당마다 쇄신과 혁신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선거제 개편과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대 국회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역임,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 연합정치를 통해서 증오정치와 반사이익 구조를 깨자고 강조. 정치개혁에 앞장서서 연합정치구도, 경쟁구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민주당도 혁신해가는 길, 자기 발전의 길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탄희 의원이 생각하는 선거제 개편과 정치개혁 방향, 집중 분석합니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월 12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선거제 개편을 연일 촉구하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아주 활약이 두드러지십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정치는 반사 이익 구조다, 증오 정치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편과 정치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싸움만 하고 경쟁이 없는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도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구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는 증오 정치, 혐오 정치입니다. 싸움만 하지 일 잘하기 경쟁이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의 최대 문제가 이런 싸움만 하는 정치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전부 다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최근에 세수 59조 원 펑크, 이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네. 이 59조 원 어떻게 메워야 된다, 정치인들이 토론하는 모습 혹시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이자, 월세, 식비 다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회사는 사람 안 뽑고, 경제가 이런데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서로 지혜를 모으는 이런 모습은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남을 깎아내려서 그걸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는 굉장히 쉽고 편한 정치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정치만의 특수한 반사이익 구조 때문이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뭐 상당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영국도 뭐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체제고 영국은 오랫동안 지금 보수당 노동당입니다. 그래서 꼭 양당제만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네, 일리가 있는 질문이고요. 네. 그런데 저희 답변은 사실 양당제냐 다당제냐 하는 것은요,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는 단순한 양당제의 문제가 아니고요. 증오 정치, 남을 깎아내리기만 하는 반사익 정치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거대 양당이 더 좋은 대안을 내놓고 일 잘하기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양당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다른 문화적인 문제들, 정당이 정책적인 기반이 부족하고 대통령 선거제도가 결선 투표제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질문은요, 대한민국 정치 지금 이대로 괜찮으냐? 그렇죠. 저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답은 간단합니다. 반사익 구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반사익 구조를 깨야 됩니다. 국민들의 선택지를 넓혀서 보수든 진보든 경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런 등등의 이유로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논의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지금 5개월여 앞둔 상황인데 여러 논의를 하다가 지금 이제 비례대표제로 주제가 압축돼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뭐 병립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준연동형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모양새인데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또 시각차가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은 우려를 하시던데 과거 20대 총선까지 진행됐던 이 병립형 비례제도로 회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행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네. 것인데요. 이것은 47석이라고 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골목 상권으로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253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선거구 지역구를 나눠 갔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사표가
2020년에도 1,200만 표나 발생을 했습니다. 비례대표 자체를 양당이 다 흡수해가는 그런 구조죠. 네. 그래서 47석만큼은 골목 상권으로 보장해서 거대 양당 들어가지 말고 다양한 정당들이 정당 득표율대로 가져가도록 하자. 이게 현행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최근에 사실 별안간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쪽에 제안을 했습니다. 병립형 선거제도, 과거 2016년 선거제도로 돌아가자라는 제안인데 네. 이 내용은 결국 47석의 골목 상권에 거대 양당이 뚫고 들어가서 의석을 좀 가져오자, 서로 네. 눈 감자 이런 제안이죠. 근데 저희 민주당은 당론으로 또 당 대표가 직접 대선 과정에서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키겠다. 네.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하겠다.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 여러 차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이 의원은 연합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동형을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그 지역구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그런 형태가 됐을 경우에 과연 다당제가 가능할 것이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최근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양극단으로 또 양거대 정당으로 회귀하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네.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정치가 양극화되는 것이지 국민들이 양극화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일종의 착시 현상이고요. 정치가 양극화될수록 많은 국민들은요, 내 대표가 없어집니다. 내가 선택할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네. 각 정당 내의 다양성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어찌 보면 새로운 선택을 하고 싶은 욕구나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1년에 무당층 비율이 높은 것도 그런 것들을 하나 예시해 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예시고요. 또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가지신 지지자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 양극화 때문에 거대 양당은 이 병립형 선거제도, 저는 이걸 다른 이름으로 양당 카르텔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카르텔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시달리겠지만 거꾸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아내야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연동형 비례제를 할 경우에 지난 이제 21대 총선에서처럼 이제 위성정당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합당을 막는 즉 합당시 국고보조금의 뭐 반을 삭감하는 내용의 위성정당 방지법을 내놓았던데요. 그렇게 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일단 전문가들의 평가는 굉장히 실효성이 높은 방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성정당의 본질은 나중에 합당하는 걸 전제로 한 정당을 미리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골목 상권 의석을 확보했다가 한 집으로 합치면서 의석 부풀리기를 하는 거죠. 국고보조금을 합당할 때 깎게 되면 정당이 인건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합당을 하지 않고 그냥 위성정당 만들어 놓고 관리 통제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우려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정치를 직접 해본 입장에서요. 관리 통제 안 됩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까? 하나의 정당 내에서도 통제가 안 되는데 시간이 가다 보면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되고 있고요. 결국은 하나의 경쟁자로서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더 좋은 정책을 내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돼서 큰 틀에서는 국민들의 이익에 더 부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어떤 생산적인 경쟁회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은 또 경제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네. 연합 정치의 개념은 결국에는 뭐 야권 연대 또는 뭐 연합이 될 텐데 그럴 경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뭐 대통령의 거부권 이런 것들을 희석화시킬 수도 있을까요? 저는 사안별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사실은 거부권 행사하는 사안들 중에서 국민들이 대다수가 지지를 하는데 이걸 왜 거부를 하느냐, 네. 그런 비판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묻지마 거부권이라는 이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기 어려워지시겠죠. 네. 왜냐하면 22대 국회를 구성한 여러 정당들이 그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 다시 제의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안들인 경우에는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합 정치는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연합 정치야말로 가장 강력한 윤석열 심판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네. 일에 대해서 책임감이 부족하시고요. 즉흥적으로 소위 말하는 날림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십니다. 사실 최근에 그 세수 59조 원 부족 사태는요. 연초에 예견이 됐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반국가 세력과의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일에 대한 문제 해결, 대책을 내놓는 방식이 아니라 네.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를 공격함으로써 상황을 그냥 지나가는 이런 정치를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이거 대통령 본인한테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징후 같은 통치 스타일,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라고까지 비판받는 이 스타일을 심판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연합 정치 구조로 바꿔서 더 이상 반사 이익만으로 상대방 깎아내리는 것만으로 자기 지지율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윤석열 2세, 3세가 나오는 것을 막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의미를 얼만큼 부여하느냐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의원이 속해 있는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키겠다, 위성유단 금지법 하겠다, 당대표가 직접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지킬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영입병을 말씀드리자면 회기는 안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 민주당은 전통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당장 저희한테 좀 손해가 되더라도 정치 구조를 바꾸는 데 앞장서온 정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를 버리고 부산으로 출마했던 사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정당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월 시작되잖아요. 네. 그 전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 선거제 개편 이 확정이 될까요? 사실 지금 양당 밀실 협상 상태로 들어가서 깜깜이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 두고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국민들께 설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당론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등등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이 같은 신당 출연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그리고 그 어떤 형태의 신당이더라도요. 네.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방향이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고요. 네. 그중에서 국민들 선택을 받은 정당만 22대 국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거꾸로 지금 거대 양당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양당 카르텔법으로 경쟁자들을 차단해버린다. 저는 그러면 그거야말로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설령 위성정당의 위험성이 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새로운 신당 출연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위성정당 문제는요. 위성정당 방지법 실효성 있는 네. 법안을 제가 발의한 것 설명도 드렸고 또 저는 극단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성정 방지법을 거부하고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저희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 필요가 다음 총선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정치개혁에 있어서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총선이 5개월 옆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모두 승리를 위한 전략 지금 몰두하고 있잖아요. 내년 총선의 최대 화두는 무엇이 될 것으로 보세요? 제가 너무 기승전결 정치개혁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진심으로 정치개혁이 내년 총선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사실 정치 올스톱 상태, 심지어 무정부 상태라는 말까지 나온 지 1년 반이 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어디로 갈지 국력이 쇠락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누구 한두 명이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각 세대가 자기 시대의 과제에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 성장, 민주화,
보편적 복지, 또 전문 분야에서의 성장, 경제 성장. 그런데 여기 와서 정치 구조의 후진성,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국력이 쇠락한다고 하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네. 저는 22대 국회는 정치 개혁이 반드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성남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 이런 이제 쌍특검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네, 저는 이제 이미 패스트트랙 지정이 됐기 때문에요.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표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야죠. 네. 국정감사장 등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는 일 종종 시민들 볼 수 있었는데요. 한 장관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어쨌든 보수권에서 지금 선두입니다. 출마설 등등 여러 역할론이 나오는데 곁에서 본 한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세요? 저는 약간 좀 엉뚱한 대답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756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네. 이게 지난 20년 동안에 국회 초선 의원 숫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물갈이로 국회에 새로 데뷔한 신진 세력, 신진 의원들의 숫자가 756명. 국회를 2개 반을 새로 만들고 더 남는 인원입니다. 근데요, 그릇이 썩었으니까 네. 새물을 집어넣어도 물이 계속 썩습니다. 정치가 좋아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릇을 깨야 될 때고요. 저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에게서 지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 개혁을 하는데 같이 앞장서서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한 장관도 포함됐으면 하는 겁니까? 전 누구든지 좋습니다. 네. 이탄희 의원은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도 정치 스펙트럼을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진보적 관점에서 어디다 자기 위치 네.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저는 아주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현재 갈등과 대립의 정치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습니다. 문제는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번번이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 아니한 것만도 못한 대안을 내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과를 도출할까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올림픽공원에서 5천 명의 달리기 마니아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달리기 축제를 즐겼습니다. 추위도 뚫은 뜨거운 현장, 고선영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달리기 마니아 약 5천 명이 한데 모였습니다. 추운 날씨도 참가자들의 이 뜨거운 열기는 막지 못합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2023 사이버 영토수호 더 좋은 나라 만들기 마라톤 대회 출전을 위해 모인 참가자들이 이렇게 기분 좋게 일요일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입김이 나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올림픽공원 주변을 달리고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요. 뛰기 전 다치지 않게 몸도 충분히 풀고 안전수칙도 머리에 담으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총 5.4km부터 10km 하프 풀코스에 도전한 남녀노소 참가자들은 각자의 난이도에 맞춰서 안전하게 달리며 자신의 기량을 펼쳤습니다. 좀 춥긴 한데 그 달리다 보니까 되게 가벼워져서 좀 되게 잘 뛴 것 같습니다. 오늘 사이버 영토수호 더 좋은 나라 만들기 마라톤 대회는 독도수호와 함께 4차 산업시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개최됐습니다. 사이버 세상에선 영토의 개념도 생기고 그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보 보안과 사이버 영토수호도 현대전의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사이버의 안보가 중요한 만큼 이 대회에 참석하신 열기를 담아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대회가 됐으면. 사이버 영토 수호의 의미도 되새기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한 참가자들. 쌀쌀한 날씨에도 완주를 향한 열정과 의지는 뜨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공원에서 MBN 아나운서 고선영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조합 오랜만입니다. 네.
김 최고위원께 먼저 여쭙게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신당 창당 대구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매일 뭐 발언의 수위를 좀 높여가고 있어 보이는데 그동안 원래 서울 노원 병의 의지를 보였잖아요. 예. 최근 대구를 강조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본인의 정치 구도상의 전략을 좀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상계동 사람임을 강조했고 노원병이 3번 출마를 해서 그 진정성을 다 보였는데 이제 서울 노원병처럼 제가 있는 광진구 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른바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한 지역에서는 중앙정치 여론만으로 선거를 치르기 매우 어렵습니다. 네. 지역에 최대한 많이 공을 들여야 되고 주민들과의 접점을 넓혀야 되는데 이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는 노원병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지역 정치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 듣기가 어렵거든요. 네. 아마 중앙정치 구도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지난날에도 한번 이 전 대표에게 조언과 제언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노원병에 진심을 다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왜 노원병이 아닌 대구 지역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민주당 내 비명계에 이어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도 신당에 동참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실제 몇 명 있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비명계 의원조차도 누가 함께 신당에 합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너도 나도 그런 적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전 대표를 끌어안는 개혁과 혁신을 이루면서 국민의힘 내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더 유리하다 판단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딱히 현재 바깥으로 나가서 탈당하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원들은 찾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근택 부원장님, 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혔잖아요.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준석과 금태섭 둘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마 원하는 바이기도 할 것 같고요. 지금 뭐 두 분 관계가 친한 거는 다 알고 있지만 제3당이 우리 정치 역사에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김종필, 정주영, 안철수 정도가 성공했는데 대부분 대권 후보였고 또 지역적인 기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권 후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지역적인 기반도 좀 애매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이걸 돌파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 거예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두 분이 이제 같이 묶어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고리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계속 가서 만나기도 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실은 본인은 정치 관여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네.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네. 이분이 어찌 보면 그걸 약간 즐기는 면도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한번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한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양쪽에서는 약간 부를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탄탄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의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3당이 떠야 되는 것이고 본인을 매개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묶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봅니다. 김채구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신당을 통한 영남권 공략을 언급한 이 전 대표를 향해서 광팔기다, 영석에 불과할 거다 이런 혹평을 내놓았잖아요. 영석 얘기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한 말이죠. 네, 제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기에 대한 예상에 대한 네. 거의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데 전제 가정이 있죠. 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을 계속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신당이 설 자리는 없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결국 제3당이라는 건 기존에 있었던 기성 정당의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인데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이 많은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때까지 그 변화를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 드렸죠. 이뇨한 위원장을 통한 변화 혁신에 대한 해석들이 좀 다른데 그건 잠시 뒤에 얘기를 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영석을 예상하고 문을 빈다 이런 김병민 최고위원의 말에 이준석 전 대표가 김병민은 못 맞추는 게 직업이다 이렇게 비꼬았던데요. 반론 기회를 준다면 어떤 네. 반박을 하겠습니까? 정치는 생물이고 또 정치라는 건 언제든지 그 변화의 가능성들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구를 떠나지 않는 모습을 두고 누군가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국민의힘 내에서 조금 더 큰 마음으로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지냈던 인사이기 때문에 변화와 혁신의 길에 함께 나서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길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 부원장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동력으로 연말에 큰 게 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 출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입니까? 이게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는데요. 12월 27일이라는 날짜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도 12월 27일 창당을 얘기하고 있고, 물론 본인은 예전에 자기가 비대위원 시작한 날짜가 그렇게 12월 27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2월 27일은 또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법을 표결에 붙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연히 일치 겹치는데, 결국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건 그거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이걸 이제 무기로 이제 대권을 도전해서 성공을 했는데, 네. 본인 이제 부인에 대한 거는 지금 결국은 특별감찰관도 없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실도 없고, 검찰도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공범들이 재판을 다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만약에 통과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네. 본인이 이제 지지율도 빠지겠지만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거 이런겠죠.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는 이게 통과가 안 되지만 네. 아마 그때쯤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이탈할 표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200표 넘게 되면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레임덕이 빠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네. 걸 염두에 두면서 본인의 아마 정치적인 12월 27일 이제 그 시점을 아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지역 초선 홍석준 의원이죠. 연일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서 예의를 갖춰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하던데요. 당내 의원들, 특히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 반감이 큽니까? 그렇다기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대구 지역, 영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찐 고양이에 비유했던 면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인식들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인사들을 향해서 이 동물에 비유하게 되는 모습들은 썩 적절치가 않겠죠.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표현들이 또 다른 혐오의 표현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경쟁력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갖고 좀 긍정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지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현 원장님,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싸가지론으로 붙겠다며 날을 세웠는데요. 본인이 최소한 비교 우위에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용한 이제 위원장 보고도 이제 영어로 얘기한-거나, 그다음에 네. 안철수 의원과의 식당에서 뭐 안철수 씨라고 하고 뭐 조용하라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준석 대표가 주로 이제 본인의 지지 기반으로 삼는 게 이제 2030 남성들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 사회에서 보통 이제 어른, 뭐 장유소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갑갑함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네. 젊은 분들이. 특히 정치권에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이 그냥 몇 번 나오고 그냥 소비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청년을 정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어쨌든 많이 모일 수 있게끔 그러는 걸 아마 좀 의도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근데 굳이 저는 이런 뭐 설화로 굳이 좀 이렇게 이슈를 끌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동인 회동 소식 언론에 나왔잖아요. 뭐 예.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하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긴 경기도 의원인데 만난 뒤에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또 SNS에 글도 올렸던데 이게 함께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이 전 대표가 하고 있는 변화의 동력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좀 담아주고 있으면서도 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한 목소리는 또 말을 아끼거든요. 네. 아마 어느 정도의 공생관계의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바깥으로 나갈 것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게 되면 내부의 혁신과 변화는 더 가열차게 진행돼야 된다는 여론들이 불거지게 될 텐데, 그러면 동대문에 정치하고 있는 허은하 의원이나 또 경기도 지역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나 또 순천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가 이런 정치에도 좀 눈길을 갖고 힘을 실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의 상생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천하람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 전까지 이 당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인물인데 네. 이 당을 나가는 게 의미를 찾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당대표가 된 사람도 아니고 되려고 했던 사람의 메시지도 이러진데 국민의힘의 초대 당대표를 지냈다는 인사가 이준석 전 대표이기 때문에 당이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추동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게
더 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 대표가 신당 분위기를 계속 띄우지만 국민의힘 사선이죠. 윤상현 의원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김기현 대표, 이 전 대표가 서로 양보해야 된다. 다시 이제 합칠 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잖아요. 윤상현 의원 바람대로 극적 갈등 봉합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뭐 50%에서 매일 1%씩 늘어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할 거면 빨리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어찌 보면 이제 밀당을 하는 과정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주영, 김종필, 안철수 이런 분들도 만들었지만 결국은 끝까지 못 갔거든요. 본인도 바른미래당 해보니까 어려운 거 알고 밖에 나가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인도 원내에 진입하는 게 목표일 것이고 그러면 당에 뭐 당권을 다 돌려주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좀 본인한테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에 이제 공천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공동 선대위원장을 한다든지 또 본인을 따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지분을 보장해주면 저는 충분히 갈등 봉합될 가능성이 있다. 안 그러면 네. 사실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할 필요 없거든요. 네. 조직하고 만들어서 그냥 본인의 길을 가면 돼요. 근데 계속 지금 뭐 한다 하는데 실제로 액션은 얼마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나오는 것만큼 열심히 사실 당을 만든다는 거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은 많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정도 좀 본인에 대한 지분, 그다음에 이런 뭐 공천이라든지 보장해주면 저는 아마 접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 당내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다시 합류할 올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나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본인의 직을 던지고 이제 나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과연 이준석 전 대표랑 합치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많았습니다만 마지막 순간 두 번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손을 잡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가 최종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 당에 미련이 있는 것 아니냐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당을 버리고 나갈 생각이었으면 진즉에 그런 결정을 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하면서 보수 정당에 뿌리를 두고 정치를 할 요량이라면 이 전 대표가 마지막 순간에 이 당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 보고 함께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지금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당 창당과 대구 출마를 시사한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대구에서 이준석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최근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거 보면은 뭐 또 지지율 흐름 이런 거는 또 다르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결합되고 있는 신당에 대해서 과거 한 2주 정도 전쯤에 대구 지역에서 여론조사 좀 높게 나왔던 측면이 있죠. 네. 국민의힘이 지난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로 지지율이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시 지지율이 조금씩 상승해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신당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게 갈 수 있고요. 홍준표 시장의 지적을 보면 이준석이란 정치인은 대구의 특정한 기반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나와서 중앙정치의 메시지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정도로 대구 지역에서 신당에 혁혁한 바람을 세우고 현재 있는 현역 정치인들을 다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의 동력은 그런 바람은 불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평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 대표가 나름의 변화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은 일부 평가할 수 있더라도 정치적 현실들을 감안한다면 가야 될 수 있는 마지막 통합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부원장님, 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준석 신당을 긍정평가했습니다. 금태섭, 양양자 등 신당 추진 인사들을 아우르면 내년 총선에서 뭐 40석에서 50석 예상한다고 했는데 실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함수가 담겨 있는 워딩인지요? 어려운 말입니다만 뭐 실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죠. 하지만 네. 현재 구도상에서는 저는 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제 보수가 분열한다 그러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근데 김두관 의원이 또 좀 이제 지역구가 굉장히 쉽지 않은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3당이 나왔을 경우에는 본인 선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는 지금 3당을 만드는 분들이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 결국은 대선 후보, 그다음에 지역 기반 이 네.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자꾸 자민련 얘기하는데 그 당시도 보면 자민련이 대구에서 성공했던 거는 그러니까 YS가 이제 부산을 좀 챙기면서 약간 뭐 대구 홀대론이 있었거든요. 그런 네. 게 좀 작용했어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호남 홀대론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런 거에 좀 어찌 보면 이제 지역적인 홀대론이 작용되면서 됐는데 지금 TK가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홀대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먹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의문이 있어요. 김채군이 앞서 이제 영성 얘기는 변화 혁신이 이어졌을 경우를 얘기했는데 그런데요, 인유한 그 혁신이 빈술에 그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불출마라든가 이제 험지 출마, 친윤 또 중진 의원들에게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열흘 가깝게 침묵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정치인의 희생을 2호 혁신안 중에 하나로서 인유한 위원장이 강조를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지도부도 같이 고민하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인유한 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부정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지도부 내에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인 상황과 흐름을 보면 타이밍이 중요할 텐데 네. 지금 정기국회 한복판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여전히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총선의 전례를 보더라도 19대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2011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었던 이상득 부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물꼬가 막 트이기 시작하는데 네. 그때도 12월 초 정기국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총선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없지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기성 정치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의 물꼬는 반드시 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의 문제지 그 때는 올 것이다 이런 예. 판단이시군요. 국민의힘의 험지 출마와 이제 불출마 불똥이 민주당으로도 튄 걸까요?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론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가요?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늘 뭐 기자들 만나서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요구하시는 분들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는 좀 다릅니다. 사실 여당 대표는 만약에 뭐 불출마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뭐 장관이나 총리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이제 다른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쌍방울 수사가 남아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 내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안 끝날 거다라고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만약에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약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험지 출마, 대구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당 얘기하지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채구 의원님, 민주당 내 예. 비명계 의원들 탈당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위해 상당히 그중에서 가격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뭐 이제 비명계에서 주문하는 사항이기도 한데 민주당 내 일부 비명계 의원들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네, 이재명 대표의 단순한 SNS 글 한마디는 어느 정도 그 변화에 대한 신용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외상값은 반드시 갚겠다 등에 대한 거친 발언들을 하고 이런 분위기를 주동했던 지도부 내에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등 강력한 질타 등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당내의 신뢰가 상당히 무너진 게 아닌가 생각하고 마지막 총선 공천의 과정들이 다가오는데 이 경선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이 비명계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생각하게 된다면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또 다른 형식의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판단합니다. 네. 신당 출연의 가능성이 지금 현재 제일 높은 건 민주당 내에 있는 비명 세력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게 아마 제일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근데 비명계가 만약 탈당한다면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준석 신당 참여에는 일단 뭐 선을 긋는 모습인데 따로 어떤 공간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상민 의원 정도가 아마 뭐 약간 긍정 메시지를 보내는데 다른 분들은 탈당을 암시하면서도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할 거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신당을 만들더라도 바른미래당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갈 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네. 그럴 때 그럼 만약에 갈 수 있느냐? 지금 비명계에 언급되는 분들도 그건 어렵거든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그러면 같이 하기는 어렵다. 결국은 아마 이분들이 본인의 이제 공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공천 보장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나랑 경쟁하는 분들을 좀 배제시켜달라든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탈당을 해서 뭐 당을 만들거나 그러려면 뭐 강력한 대선 주자가 있거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해야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럴 분위기는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밀당 수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접경 지역에 붙어 있는 수도가 전 세계에 있냐라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반대를 공식화했는데,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둘러싼 논란, 이게 총선 이슈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지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슈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뭐 김포, 하남, 구리 등 실제 서울 편입을 원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제 주민들이 얼만큼 원하는 목소리들을 갖고 있는지, 편입이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있으며 그랬을 때 미치게 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총선 때까지 꾸준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수도권까지 판을 흔들 정도의 이슈로 확산되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현 부원장님, 조국 전 장관 꾸준히 지금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총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럼 출마를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곧바로 정권 교체가 명예 회복이고 민주당 중심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고, 네. 정권 개최에 왜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입당해서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죠. 근데 민주당은 염두에 안 둬서 만약에 조국 신당이 만든다 그러면 뭐 진보가 분열되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 분열되면은 우리한테 마이너스인데 정권 교체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게 아니다. 내가 오히려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서 진보 진영을 더 넓힐 수 있다. 그건 꼭 민주당이 아니어도 다른 세력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열이 아니다. 이런 걸 아마 좀 강조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무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무소속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 결국은 이제 아까 이탄희 의원 얘기한 것처럼 선거제와도 연동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선거제가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무소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힘을 하나로 모으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친박연대처럼 강력한 주자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면 모르겠지만, 물론 조국 장관도 어느 정도 이제 뭐 큰 꿈 꾸겠죠. 하지만 아직 그 정도 세력은 안 되거든요. 저는 오히려 약간 정당, 예전에 이제 열린민주당처럼 정당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민주당 검사 탄핵 재추진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정섭 차장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 고발도 이어졌는데요. 김건희 여사 오빠를 수사한 검사가 호의 노릇하며 고속 승진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검사 탄핵을 둘러싼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지난날부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좌표 찍기, 그리고 이번에는 탄핵에 이르기까지 실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방탄 아니냐는 지적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꼭 탄핵까지 이르러야 될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무엇이냐라고 묻게 된다면 그런 내용들 설명이 쉽지 않을 거고요. 실제 지난날 장관에 대한 탄핵을 했지만 헌재의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장관 탄핵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걸 이 민주당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또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하는 방탄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검사 탄핵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잖아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던데요. 뭐 검찰총장이 만약에 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면 탄핵 대상이 됩니다. 근데 네. 지금 뭐 드러난 건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은 드러난 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정섭 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게 이 전과를 조회한 부분.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많이 됐지만 지금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네.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했다가 들키면 거의 파면 수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고 있거든요. 개인정보. 그렇죠.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이 전과죄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쨌든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건 현행법 위반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수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법 위반인데 그냥 봐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제 언론에 나온 거거든요. 공개됐고 국회에서 공개됐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헌법과 법률 위반하면 탄핵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드러난 게 없으니까 거기에 논할 대상이 아닌 거죠.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송영길 민주당 대표, 전 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금 말과 글로 충돌했습니다. 표현들이 거칠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송영길 전 대표는 한 장관에 대한 비난 이전에 본인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문제에 대한 솔직한 자성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고요.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이 된 상황 속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결국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난하게 된다면 본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난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성 발언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은 죄가 있다면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거기에 대한 네. 죄값을 받고 난 뒤에 정치적인 발언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현 부원장님,
송영길 민주당 대표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참지 않았어요. 곧바로 네,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제일 화나는 게 빨리 수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4월 달에 있잖아요. 그렇게 돌아오고 해서 돌아오고 유학 중에 중간에 끝내고 왔는데 나 소환하라고 앞에 가서 뭐 20일 동안 농성까지 했는데 소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이런 거죠.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을 하나씩 소환하기 위해서 끌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처음에 이 녹취록 나왔을 때 4월 달에 나왔거든요. 한 달이면 된다 다 이랬어요. 그분들 뭐 돈 준 사람 얘기 부르고 돈 받았다는 사람 불러가지고 조사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소환도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법정에서 나오니까 한두 사람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이걸 결국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가장 문제 삼는 거예요. 본인이 수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네. 빨리 수사해라. 나 구속 뭐 영장 청구해라.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밖에서만 논쟁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수사 아닙니다. 돈 준 사람 불러서 조사하고 받았다는 사람 불러서 조사해서 증거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무혐의하면 돼요. 이걸 왜 총선까지 계속 끌고 가냐. 선거 정치적인 게 아니냐. 이 부분을 가장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지적은 일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국회 통과했잖아요. 여야 충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죠. 네, 제2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법안들에 대해서는 그 법안 처리 이후 나타나게 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게 될 텐데 부정적인 면에 대한 조정과 그런 내용들에 대한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면 과거 임대차 3법 처리 이후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교란됐던 일 똑같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으면서 또 집권하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법들을 처리하지 않고 그때 방송법 추진 등이 필요했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야당이 되고 난 지금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법안 공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에 어떤 수순이 또 있습니까? 뭐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고요. 그냥 뭐 재표결을 한다 그러면 아마 뭐 민주당 혼자로 안 되니까 이제 아마 뭐 부결될 텐데 그래도 정치적으로는 아마 계속적인 부정적이라든지 아니면 부담은 포인트는 쌓일 것이다. 왜냐하면 거부권이라는 게 지금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마 이게 뭐 다음에 총선을 만약에 앞두고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부권이 다시 했을 때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이탈파들이 다시 가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도 결국 아마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치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진이라든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용퇴 또는 험지 수도권 출마 이 부분은 시기를 정해서 정식 문건으로 지금 당에 권고 안건이다라고 접수를 시킬 거고요.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잘 한번 보죠. 예. 최고위원들께 제가 좀 요청을 했죠. 당이 어려우면 지도부가 아무래도 앞장을 서야 되죠. 네. 뭐 사병보고 나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장수들이 앞장을 서야죠. 그건 또 계양 주민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인천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실. 험지 출마라고 하는 건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갤럽 MBS 리얼미터에서 소폭 상승했고 RN서치에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배 소장님, 한 주간 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발표된 조사에서 대체로 좀 상승한 조사가 많은 편입니다. 네. 전화 면접 조사는 더군다나 이제 그런 편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상승했다라는 것은 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 또 뭐 인유한 혁신위원회 영향 이런 부분도 있었을 테고요. 또 위기감에 따른 결집도 있을 텐데 대체로 우리 시간을 통해서 또 분석을 해드립니다만 주로 응답자 특성을 보면 누가 결집하고 있느냐. 네. 대륙주입니다. 이들이 일단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할 때 조금이라도 올라갈 때 먼저 결집합니다. 대륙주. 대구 경북 60대 그리고 주부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생 그러면서 시장을 간다든지 또 지역적으로는 대구를 간다든지 이런 것도 다분히 지지율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지층을 먼저 결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그런데 오늘 나온 RN서치 조사를 보면 서울에서는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16%나 급락했습니다. 이게 윤 대통령 대표적인 지지 지역인데 영남권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났고 여러 공을 들였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 ARS 조사에서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한 거거든요. 지금 58%에서 42%로 하락을 한 건데 지금 지난주에 나온 이번 주 말에 나온 그 갤럽 조사나 MBS 자료를 보면은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또 좀 상승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 ARS에서 이제 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느냐? 제가 볼 때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대구 경북 출마설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슈를 선점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대통령이 또 그리고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이런 것이 뭔가 지금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의 흐름이 되게 크게 출렁거린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낸 형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이준석 신당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이 여론이 좀 더 크게 흔들리는 그런 상대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두고 국민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금 메가시티를 전국적 이슈화하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글쎄 얼마나 이게 확대될 이슈일지 또 어느 정당의 유불리가 영향을 미칠지 좀 더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이 조사 결과를 해석을 해보면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해서 한국 갤럽 조사 결과인데 좋게 본다가 24%, 좋지 않게 본다가 55%. 실제 뭐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똑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rum무응답이 비율이 뭐 20%가 넘을 정도니까. 네. 근데 다른 조사들하고 우리가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전국적인 응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령 뭐 대구 경북이나 또 부산 울산 경남이나 이런 데는 정치 성향에 따른 대답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종의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 전체화돼 있을 때는 아니 균형 발전이 더 중요하지 무슨 소리야. 그런데 이제 이걸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개별적으로 김포 시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하남 시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구리 시민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이슈를 얼마나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될지 안 될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영어 단어까지 동원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근데 김포의 서울 편입을 두고 응답자 68%가 현실성을 고려하는 선거용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그러면 김포시의 서울 편입 슬로건 이게 총선까지 이어질까요? 이거 총선까지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3주 이제 가까이 이 이슈가 이게 계속 쭉 흘러왔는데 초기 여론보다 지금 후반부 쪽으로 올수록 최근 여론이 더 안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 갤럽에서 김포시 서울 편입 좋게 본다가 24%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 확장론으로 해서 물어본 거에서는 효과적인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가 19%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런 식이면은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안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강화가 되고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총선까지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경기도에서 최근에 이 관련 조사를 했는데 김포에서도 반대 의견이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기 어렵다. 짧게만 제가 좀 네.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갤럽 조사에서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갤럽 조사인데 이 추세를 보면은 인천 경기가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힘들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지지율이 좀 꿈틀거리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꿈틀거리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서울의 경우에도 지난 이 서울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는 상당히 또 이 여론이 좀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복원되는 그런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판을 흔들 수 있는 이슈를 끄집어낸 것은 분명히 총선에 대한 전략이고 이걸 얼마나 살려나가느냐. 물론 그게 이제 일단은 조건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없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개별 도시에는 개별 지역에는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총선이 다가올수록 신당 창당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그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났는데 하루하루 뭔가 악셀라들을 밟아가는 모습인데요. 배종찬 수장께서 보시기에 이게 신당
창당할 것으로 봅니까? 일단 신당 창당의 첫 번째 조건은 그겁니다. 상당히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의석수도 확보 가능하다고 본다면 기꺼이 신당을 창당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환경이 이준석 전 대표가 도저히 돌아갈 수 없을 때. 근데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뭐 윤상현 의원 등을 비롯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뭉쳐야 된다. 그런데 점점 더 진행되고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도 마음이 멀어지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은 딱히 이준석 전 대표를 끝까지 끌어안아야 된다는 적극적인 반응이 또 나오고 있지도 않거든요. 네. 성사될 만한.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신당에 성공할 것이냐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합니다. 자, 신당에 성공하려면 적어도 대선 후보급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지역 거점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함께하지 못한다 판단이 되면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좀 그런 지점으로 가고 있는 추세로 또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류 제안 안 받으셨어요? 네? 합류 제안 안. 저는 오로지 시사 스페셜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현역 의원도 신당에 동참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준석 신당이 만약에 생긴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과연 어느 쪽에 더 타격을 줄 것이냐 이게 관심사 아닙니까? 어떤 그렇죠. 분석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이제 이게 이준석 신당이 나오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좀 더 많이 하락하는 걸로는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실제 신당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그거는 이제 보수 분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여당이 국민의힘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고 특히 이제 지금 뭐 왜 당 밖의 인사들을 계속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천하용인을 만났다고 하잖아요. 네. 그 국민의힘 안에도 비주류 의원들이 그 원내대표 선거를 보면 40여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동할 때가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 절반만 와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수 분열이 더 큰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건 좀 짧게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나오는 지금 관련된 관련된 조사를 보면 제가 수치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역구는 국민의힘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 국민의힘 성격이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3파전의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수도권 현역 다수가 있는 민주당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지국 비다. 지역구는 국민의힘이 영향을 받지만 비다. 비례대표는 비례투표는 다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인 경우에는 지금 뭐 비명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도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호남의 서진 전략을 통해서 상당히 또 공을 들여왔던 이준석 전 대표이기 때문에 적어도 비례정당 투표는 민주당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선거제 개편과 이제 맞물리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서 이탄희 의원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위성정당은 안 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비례대표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생긴다면 국민의힘 타격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는데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례 이 투표에서는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표도 이준석 신당이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호남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남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평가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역구는 민주당 찍겠다. 지금 양강 진영 대결구들. 하지만 비례투표는 이준석 신당에는 마음에 드는 또 다른 당이 있으면 거기 투표도 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는 이준석 대표 신당이 후보를 누굴 낼지 모르겠지만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네. 네, 어쨌든 보수 분열이 저는 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배 주사님, 이준석 전 대표와 조국 전 장관, 용해인 대표가 광주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인데요. 뭐 일각에서는 제3지대 신당, 또 광주 출마 등 여러 가능성이 나옵니다. 내년 4월 뜨거운 광주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내년 4월은 여름이 4월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구도 뜨겁고 광주도 뜨겁고 서울도 뜨겁고 다 뜨겁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출마 여부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분석을 할 때 이준석 신당이 실제로 진행될지 어떨지 그것이 성공적일지 실패가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는 신메뉴에 대한 기대가 있거든요. 왜? 기존 정당이 너무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도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비례 투표의 영향이 클 텐데 그렇다면 위생정당이 안 생긴다면 그래서 대구의 출마 가능성을 타진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게 수도권의 영향일 겁니다. 이준석 신당의 어떤 포석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광주 이야기를 거론하는 건 뭐냐면 수도권 호남이 있습니다. 이른바 수도권 호남까지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른바 또 광주의 공들였던 지방선거 때 혼자 광주에서 피켓 들었던 것이 이준석 전 대표였거든요. 네. 그런 효과를 내년 총선에서는 우리가 좀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죠. 이은영 소장님, 네. 총선 여론을 두고 여권 견제론이 지원론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갤럽 조사를 보면은 이전보다는 그 격차가 줄었거든요. 네. 어떤 점을 시사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그 MBS나 갤럽 모두 그 정부 견제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여당 지원론하고 그 정부 견제론 차이가 좀 많이 격차가 줄어들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최근에 그 신당 논의, 이준석 그 신당 논의와 함께 그 이제 여권의 그 혁신위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인요한 혁신위가 어떤 결과물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지금 최근에 그 구조 변화를 좀 가져온 흐름은 있다. 그에 비하면 그 민주당에서는 거기에 상응할 만한 어떤 움직임이 없었다. 그래서 격차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또 한 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그 여론 지형 자체가 변동을 하고 있는 지각 변동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배종선 수사님,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층 10명 중 8명이 각 당 지지 이유로 상대가 싫어서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야에 주는 메시지가 큰데 이런 결과가 향후 지지율이라든가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누가 더 파격적이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느 정당이 더 파격적으로 전면적으로 충격적으로 희생적이냐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중요한 중도층, 무당층, 수도권 선거라고 내년 총선을 분석을 하죠. 또 MZ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아니 뭔가 좋아해서 지지를 해야 되는데 아니다. 너무 싫어서 그렇다. 국민의힘이 너무 싫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난 민주당 찍는다.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싫어요. 민주당이 너무 싫어요. 이래서 국민의힘을 찍는다는 이런 이유를 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누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게 누가 너무 싫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나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희생을 하느냐, 누가 내려놓느냐, 누가 불출마를 하느냐, 누가 또 흠지 출마를 하느냐, 이게 누가 또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느냐, 이게 사실은 내년 총선 승리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무당층 비율이 높은 가운데 응답자 53.8%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싫어서 무당층이 됐다 이렇게 밝혔고 또 응답자 49%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싫어서 무당층이 됐다 이런 응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조사 결과에서 읽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일단은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그 각 당의 지지층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현재 네. 그 지지층들이 상대당을 혐오하고 비호감을 하기 때문에 이 당을 현재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응답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결집도와도 관련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무당층의 비율과 관련해서 이 혐오와 비호감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어쨌든 이 무당층은 중도 표심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 중도 표심이 이미 약간 그 야권 성향으로 조금 방향성을 튼 거는 조금 오래가 되었어요. 근데 무당층 안에서 이제 그 응답자들의 응답 경향을 보면은 그래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싫어서 무당층이 됐다는 의견이 한 4%포인트 정도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이 무당층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30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가 지금 80% 이상 각 당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는데 30대는 그럼 얘 여기서 좀 빠지냐. 30대는 아무래도 이 경제 민감층이고 생활에 아주 그 굉장히 최전선에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주관이 다른 세대보다는 좀 더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그 찬반 입장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당층 안에서 여야 지지율 흐름도 읽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무당층은 결국 그 각 정당을 싫어하는 정당 선호를 싫어하는 층이다 보니까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층으로 좀 분류하는 점도 우리가 좀 이렇게 지적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은영 소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갤럽 조사를 보면 무당층의 총선 구도는 그래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이 더 많이 당선된다 이 응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뭔가 지금 상태로는 안 돼요. 바꿔나가야 됩니다. 여하튼 인류한 혁신에 더 무게를 싣고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국민의힘도 그래서 다음 질문인데요. 네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그러면 내년 총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점을 말하겠습니까? 아까도 키워드를 말씀드린 희생입니다. 희생. 누가 먼저 더 많이 내려놓느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그래서 무당층에서는 분명히 일견 야권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께서 얘기를 했던 무당층은 투표를 안 하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권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무당층이지만 정작 투표하러 안 가면 그거는 더불어민주당도 별 효용을 못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정당 모두 무당층이 됐든 중도층이 됐든 2030 MZ세대도 투표 의향이 과히 높지 않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얼마나 파격적으로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냐. 험지 출마나 불출마나 이런 것들도 선택하거나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택했던 대로 거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비례대표 순번의 거의 마지막 정도의 위치, 간당간당한 자리에 가서 정말 모든 그걸 총선에 다 바치겠다.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얼마나 영남 중진들, 물론 모두 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상징적으로라도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이냐. 그 희생에 달려있다고 봐야죠. 결국에는 희생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예. 이 부분은 공통 질문인데요. 이은영 소장님은 국민의힘 민주당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첫 번째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겁니까? 아니 저쪽에서 지금 우리 배 수장님은 그 희생 얘기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대통령을 사랑하면 희생하라라고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잘 안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인물 교체를 어느 당이 더 잘할 것이냐 저는 그걸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좀 많이 고령화가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또 20, 30대 MZ 세대라는 새로운 어떤 가치관을 가진 세대가 지금 상당히 이제 들어와 있어요. 한 25에서 30%가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신구조화를 잘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어느 당이 더 많이 교체할 수 있느냐. 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물 교체. 네. 네. 민주당 보면요. 비명계 일부 의원이 12월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 실현 가능성 또 이 숫자와 범위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제 모임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 국민의힘과 다르게 민주당은 비주류라고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이게 국민의힘은 딱 그 비주류가 40명으로 정해져서 거기는 단일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숫자도 많고 또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약간 친명으로 또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숫자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보고 특히 대선 주자가 있어야지 탈당을 해서 뭔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저는 높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배 소장님,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내 비주류들의 실제 탈당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이제 이것도 관심사인데 예. 만약 실현된다면 탈당 규모와 명분 이게 향후 총선의 지형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이 탈당한 이탈한 세력이 하나로 뭉치느냐 일종의 제3지대 빅텐트로 이준석, 비명계, 또 금태섭, 양양자 또는 일부 정의당 출신 의원들 이런 세력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서 뭔가 다른 기존 정당과는 다른 메시지를 낼 때는 그 화력이 상당하겠죠.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과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친명계 핵심 중진 의원들이 지금 친명 일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저는 희생하거나 내려놓지 않으면 비명계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끌어 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12월이 됐든 1월이 됐든 상당한 비중이 있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저는 많은 의원들 그 숫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국민의힘도 일부 의원들 또 그 숫자는 많든 적든 간에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적지 않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혼자서 뭔가 정치 활동을 이어나간다면 그것도 화력이 파괴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건 이들이 나온 모두를 다 끌어안아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 구심점이 뭐가 있느냐, 누가 되느냐, 또 새로운 메시지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이은영 소장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의 중진 친윤계 인사들에게 불출마 수도권 험지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답이 없습니다. 네.
결국 이제 공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지금 뭐 탈당이니 어떤 등등등 얘기가 이 부분이 국민의힘 내 새로운 어떤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을까요? 상당히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고요. 지금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인사들은 사실 주류에 속하는 의원들이거든요. 지금 격렬하게 저항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버스 90대 동원한 그런 행사 같은 거는 상당히 아주 강경한 입장을 지금 표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제원 의원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또 권성동 의원도 같거든요. 그래서 비주류와의 그 어떤 전면전도 지금 상당히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데 친윤 내부에서도 그 불씨가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혁신위가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를 강조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청년 표심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실현 가능해야만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은 2030 MZ 세대의 지지를 더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테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이탈하려고 하는 이 찰나에 뭔가 청년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분기점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 비례대표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이 뭐냐 그리고 당의 철학이 뭐냐가 뭔가 병행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 말씀드린다면 이 청년 비례대표를 통과시키고 못 시키고가 적어도 5%포인트 이상 많게는 10%포인트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연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네. 있습니다. 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3.9%가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 공감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같은 여론 흐름이 향후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상당히 큰 흐름을 미칠 예정이고요. 지금 12월 말에 이렇게 김건희 특검이 상당히 이제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 지금 응답자 63.9%가 특검에 공감을 하는 거는 김건희 여사의 그 비호감도 숫자도 비슷하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숫자도 비슷해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구 경북 지역의 그 큰 폭의 하락도 이런 이 두 개의 여론과 좀 맞닿아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공천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여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을 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예. 공천 룰을 둘러싸고도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투명, 그다음에 단계, 그다음에 공감 이대로 가면 된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 오픈 프라이머리 해서 사실 공천 제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뭐 총선에 뛰어드는 일부 그들만의 리그에서만 이해되는 공천 제도가 아니라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건 그래도 정말 우리가 프로야구 경기든 프로축구 경기든 공정하다 이렇게 인식될 만한 걸 만들어내서 국민이 바로 유권자가 다 정당으로서는 마케팅 이 정치 선거 마케팅 대상 아닙니까? 그들에게 정확히 이해시켜 주는 것이 또 구성원들 내부로부터의 공감대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이 공천 물갈이론 이건 뭐 공천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천 룰에 대한 얘기 항상 뭐 객관 투명 얘기합니다만 현실인 똑이 안 돼가지고 항상 갈등 요인이 되잖아요. 네. 이번 내년 4월 총선은 어떨까요? 좀 변할까요? 전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국민분들은 항상 그 후보들을 절반 이상은 좀 가르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뭐 배 수장님 말씀처럼 희생을 통한 어떤 새로운 인물의 전면적인 등장이 다음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사안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돼서 그다음에 검사 탄핵 관련해서 이야기될 것 같고요. 또 이뇨한 혁신위가 추가 행보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 반응.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인재 영입장 이전에 이제 민주당의 관리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명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뜨거운 쟁점 여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영 수사님 짧게. 저도 탄핵 관련한 지금 저기 제대로 지금 제시를 못했잖아요. 네. 다음 주부터 다시 준비할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좀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최근 군 장병을 향한 시민들의 온정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한 중국집에서 모 상사를 대신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식사비를 계산하고 나간 일. 지난 8일에는 철원에서 한 중년 남성이 군인들에게 커피를 대접했다는 일화 등 군 장병을 향한 이런저런 미담이 온라인 등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군인들을 우대하는 미국 등
해외에서 종종 접할 수 있었던 장면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해서가 아닌 장병들을 향한 국민들의 따스한 마음과 예우야말로 가슴 뭉클한 일이고 나아가 국가 안보의 초석이 되리라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